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인 이 책의 저자 노리나 허츠는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서 당신이 느끼는 고립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외로움은 도시의 군중 속에 있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더 많이 온라인에 연결될수록 위력이 강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강력하게 초연결 세계로 이어진 지금 왜 사람들은 스스로 격리되어 있다는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총량만큼이나 많은 석학들이 이 주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의 핵심을 집중 조명하는 책, 이 책을 읽고 꼭 친구들에게 권해주길 바란다. 단 당신이 친구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오랫동안 우리 안에 홀로 갇힌 생쥐가 친구 생쥐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고립된 생쥐는 침입자를 잔인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스마트폰과 도시의 비대면 시스템, 감시노동에 갇힌 채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이 소통 본능을 잃은 외로운 생쥐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사회를 점점 더 극단주의로 내몬다는 것이지요.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정신의학의 연구 대상이 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외로움을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에 국한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씩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운 사람은 수동적이고 조용하며 침묵한다고 상상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사고속도가 빨라지는 등 스트레스가 높을 때 나타날 법한 징후가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외로움은 정적인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반응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격받을 때의 반응인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거나 하는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과 외로운 몸은 당연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로운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은 몸입니다. 쉽게 지치고 지나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의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염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적정한 양이면 오히려 몸에 이롭게 작용하지요. 감염이나 상처가 발생했을 때 손상을 국소화하고 치유를 돕는 신체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위협이 진정되거나 상처가 치유되면 염증은 가라앉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특히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는 신체에는 이제는 진정해도 된다고 상황을 꺼줄 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가져온 염증은 불행하게도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 그대로 그러려니 하는 뉴노멀, 새로운 정상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게다가 외로움은 다양한 질환 상태를 유발하는 동시에 몸의 회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 걱정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적인 문제 이외에 신체적인 부분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새로운 사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듯이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거나 어울려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을 읽는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연결감을 잃고 수십 년째 극단주의적인 정당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겪은 테네시주 동부의 탄광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저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던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로 돌변한 주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기억되지 않은 미국의 노동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선거 구호, 수많은 광신도적 집회,
우리가와 우리를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구호를 담은 전략, 이것들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으로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외로움과 극단적 정치의 연관성에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끔찍한 인종학살 정책에 대해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외로움이라는 요소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치즘을 추종한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야만과 퇴보가 아닌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임을 발견한 그녀는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개인적 자아를 투영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한 외로움은 스스로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고립되고 배제되고 자기 자리와 지원을 빼앗긴 느낌, 그리고 이러한 차원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이처럼 남들이 내 말을 들어주거나 이해해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남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느낀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자긍심을 잃게 된 경우,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는데 단지 당장 급여를 받고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스스로 사회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품위 있는 일자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임금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대적 박탈감을 겪은 젊은 남성층이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강하게 형성하며 의외의 정치 성향으로 몰렸던 경향 역시 그런 면의 한 분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덜 정중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밀접한 도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언제라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 그 사람에게 조금 무례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지요. 익명성은 적대감과 무심함을 낳고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로 채워진 도시는 너무나 익명적인 장소입니다. 도시에서는 주변에 늘 사람이 있지만 좀처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무뚝뚝함을 낳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행동을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슈퍼마켓에 진열된 잼의 종류가 20가지나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편을 택한다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과 마주치면 흔히 자기 안으로 틀어박히는 반응을 보입니다. 도시를 걸을 때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친근하게 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헤드폰으로 귀를 닫고 휴대전화를 보며 고립 상태에 파묻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보호막을 치고 길을 걷는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삼성 덕분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장소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사회적으로 반생산적인 자기만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고치를 만들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닫으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화면을 두드리고 스크롤을 쓸어내리며 인스타그램 사진과 트위터 글을 훑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대의 위기는 일상 속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만나는 상대방의 몸의 움직임과 접촉, 이것들을 통한 미묘한 신체적 단서들이 배제된 의사소통은 오해를 낳기 쉽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약화시킵니다. 저자는 단절에 관한 단적인 사례로 한국의 먹방에 주목합니다. 함께하는 식사가 갖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관계조차 사라져버린 스크린 속에서 먹방 유튜버의 구독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면서 먹방을 식사 친구 삼아 담소하며 식사 시간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사회적 경험을 대체한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루 평균 221번, 매일 평균 3시간 15분, 1년에 약 1200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는 파격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가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애인이자 불륜 상대다. 오늘날 우리는 옆에 사람을 두고 노골적으로 휴대전화와 바람을 피우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부정을 다 같이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으며 함께지만 혼자다. 그런데 이렇게 항시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점점 더 큰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21세기 외로움 위기의 독특한 본질입니다. 인간 고유의 소통 능력이 사라지고 표면적인 항시 연결 상태에 머무르는 현대의 우리는 퇴화된 사회성과 사라진 유대감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지요. 저자는 현재 우리는 사회학자 쇼샤나 주보프가 말한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발전된 기업의 고용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AI와 빅데이터와 첨단 기기를 동원해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승진이나 해고 같은 중요한 결정 또한 이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노동자들은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소외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괴물처럼 커져버린 현재의 AI 기반 하에서 초단기 근로노동자, 긱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시간 감시 아래서 고용주가 정한 속도와 효율을 맞추기 위해 점점 더 기계처럼 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감시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들은 맡겨진 업무량이 자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서로가 맞물린 업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에 대한 배려나 관대함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노동 플랫폼이 첨단화된 긱 이코노미, 초단기 노동 환경일수록 고도의 기술을 통해 늘 감시받으며 고립된 노동의 극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저자가 말한 한국의 긱 노동자의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의 손님이 플랫폼에 남긴 별점 평가였다. 팬데믹 이후 3배 높아진 배달 앱의 사용량만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별점 평가의 늪에 빠져 생계 자체의 위협을 느꼈다. 이와 함께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역시 각각의 내면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의외의 정치 성향이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이래 자동화로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 개가 넘고 로봇 한 대가 평균 3.3명의 인간 노동자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중국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최대 40%가 로봇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전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동화 노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이 국수주의적이거나 극우 성향을 띠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말하며 자동화로 인해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체제로부터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신자유주의 이념적 토대하에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들은 일과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퇴색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영국 런던의 캠든 벤치는 개성 있는 외관이 인상적이지만 실상은 노숙자들이 편하게 눕거나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시설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모습과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닫아거는 고독한 군중들, 그리고 불편한 벤치나 소외계층의 출입문을 분리한 주거단지, 상업시설의 비대면 시스템 등은 그 자체로 서로를 배척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상적인 소통과 교환에서 인간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소소한 접촉과 교차점에서 출발하는 미세 상호작용, 마이크로 인터랙션만으로도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연결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비대면과 서로에 대한 배척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립감과 단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팬데믹과 기계화, 감시노동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시기보다 외로운 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어울려 다니는 것은 불필요한 배회가 되고 거리에서 자는 것은 부적절한 노숙행위가 되었으며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방황이 되고 사람들을 주시하는 것은 훔쳐보기가 되는 현대의 사회에서 이러한 배제적 환경에 대한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을 막기 위한 그 벤치에서 친구와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도시와 사회가 어떻게 타인을 배제하며 점점 더 큰 외로움을 양산하고 있는가? 외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움과 보살핌에 대한 관심을 새로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저자의 지적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